40대 남성 10,000원대, 10살이라면 5,000원대의 실손보험입니다. 40세 여성 기준 월 2만 원 치아보험도 있습니다. 다음에서 7,000원 운전자보험 카페를 검색하세요. 전화번호는 016-360-0689 또는 02-849-9730번입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로 이어갑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엊그저께 발표된 내용이죠. 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굉장히 논쟁적인 이슈를 정부가 던졌습니다. 제가 이 발표를 보고 한동안 입을 해 벌린 다음에 그 입을 다물지를 못했는데요. 어제자 브리핑에서도 김보영 아나운서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잠깐 정리를 먼저 해보죠. 네. 우선 전제를 해야 될 건 이게 세법 개정안이라는 겁니다. 그 세법을 개정하는 건 제안은 정부가 하고요. 결론은 국회가 내리는 겁니다. 법을 개정하는 거니까요. 실제로 이날 발표된 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19개 세법 개정안을 정부가 정해서 제안을 한 셈이에요. 네. 이걸 전제로 틀어주셔야 많은 궁금증이 해소가 됩니다. 제안은 정부가 하지만 결정은 국회가 한다는 거죠. 언론들이 뽑은 제목을 보니까 서민 감세, 부자 증세, 이게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극적으로 제목을 뽑은 것은 정부 10년 만에 세금 줄인다, 이렇게 뽑힌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두 제목 다 딱히 반대하지 않습니다. 잘못 뽑은 제목 같지가 않아요. 네. 정부 10년 만에 세금 줄인다라는 제목은 조금 자극적이긴 한데 그렇다고 이번 개정 방향의 취지와 어긋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번 정부의 세법 개정안 요지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으로부터 세금을 덜 걷겠다는 겁니다. 특히 중소기업 등등등에게 굉장히 많은 세금 감면 혜택을 줍니다. 이걸 서민 감세라고 부를 수 있느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둘째는 부자 증세입니다. 이건 제가 따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종부세가 상당히 강화됐기 때문에 부자 증세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서민 감세 부자 증세다. 이건 기사 제목으로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둘째로 정부 10년 만에 세금 줄인다. 이건 좀 쇼킹한 제목이죠. 저도 이 대목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입을 해 벌리고 있었는데 네. 모름지기 경제학에서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이면 정부가 나서서 복지정책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되고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고 이런 철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강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진보 정부를 지향하는 경제학자들은 궁극적으로 세금 깎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감세라는 건, 세금을 깎는다는 건 주로 자유주의, 보수 정부의 몫이었던 거죠. 그 유명한 신자유주의의 대표 주자였던 레이건 대통령이나 영국의 대처 수상, 부시 대통령, 기타 등등 보수주의자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정치인들은 전부 다 세금 깎아주자주의자들이었습니다. 세금 깎고 정부의 역할을 더 줄이고 정부는 시장에서 손 떼자, 이런 취지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진짜로 10년 만에 세수 감소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서민 감세에 초점이 맞춰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거치는 세금도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던 2008년 이후에 10년 만에 줄어들어요.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그러면 굉장히 자극적이긴 하지만 정부 10년 만에 세금 줄인다. 이 제목은 맞는 말인 거죠. 예, 그리고 이 제목만 보면 문재인 정부 기조가 마치 이명박 정부 때처럼 세금 깎고 감세하고 시장에 개입 덜하고 이렇게 보일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이 발표 방안들을 쭉 읽어보다가 입을 해 벌리고 한참 놀라워한 게 진짜로 이런 방안을 정부가 들고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완전히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느낌이더라고요.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그 놀라움의 느낌을 다른 말로 대체해서 표현을 하면 와, 이거 신박한데?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신선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일단 제가 이 방안이 쇼킹하게 신선했던 건 경제학적인 영역의 효과는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요. 서민 감세 제한, 요건 정치의 영역에서는 매우 신선한 한 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아까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세법은 국회에서 통과가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야당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근데 작년부터 정부가 법을 개정해야 하는 수많은 개혁적 법 개정안들을 국회에 쭉 올렸는데 지금 이게 야당 반대로 상당수가 계류가 돼 있죠. 정체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가 서민 감세 이 안을 국회에 툭 하고 던져버렸어요. 그러면 이걸 대하는 카운터파트들, 보수야당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전히 한 방 맞은 거죠. 왜냐? 감세는 세금 줄여주자 이 주장은 원래 자기들 주장이었거든요. 자기들이 하자고 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들이 세금 깎자고 줄기차게 수십 년 동안 주장해왔던 건데 갑자기 문재인 정부가 서민 감세하겠다 이걸 들고 나왔습니다. 야당이 이걸 어떻게 반대를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반대할 명분이 없어요. 수십 년 동안 그게 자기들 주장이었으니까요. 물론 사실 보수야당의 꿈은 서민 감세엔 관심이 없죠. 중소기업 감세에는 관심이 없어요. 얘네들이 감세에 말하는 본질은 재벌에 대한 감세, 부자들에 대한 세금 깎아주기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말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말은 전체적으로 세금을 줄여야 국민들이 일할 의욕이 생기고 기업이 활성화되고 이런 식으로 얼버무려 왔었던 겁니다. 보수야당이요. 그러면 지금 정부가 서민 감세안을 던졌는데 중소기업 감세안을 던졌는데 보수야당은 무슨 논리로 반대를 하겠습니까? 반대할 명분이 싹 사라진 거죠. 그래서 제가 신박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 아둔한 머리에서 진짜로 이번 정부가 감세라는 단어를 들고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자 감세가 아니고 서민 감세라는 아이디어를 툭 던지고 나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한 수가 돼버렸죠. 네. 물론 여기에 대한 진보 진영의 논쟁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건 조금 이따 다루기로 하고요. 하지만 어쨌든 이게 국회가 통과돼야 한다면 국회 통과의 키를 쥐고 있는 건 야당인데 야당의 스텝을 꼬이게 만드는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중소기업이나 서민에게 세금을 깎아준다 이런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훼손하지도 않죠. 오히려 궤가 맞습니다. 네. 서민들에게 복지 정책을 늘리는 거나 서민들에게 세금을 덜 받는 거나 어쨌든 철학과 취지 자체는 비슷한 거니까요. 네. 이 감세안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고 논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보수야당의 몫이 절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정의당이나 진보 진영에서 가하는 논쟁이 더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반면에 보수야당은 제가 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얘네들 무슨 말을 할까요? 제가 어제 하루 동안에는 야당의 반응이 매우 궁금했는데 네. 역시 야당의 반응을 보니까 스텝이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9월 정기국회라는 게 원래 되게 중요한데 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같은 야당들은 일단 정부가 내놓은 안에 시비부터 거는 겁니다. 땡깡부터 부리면서 협상해줄 듯 안 할 듯 막 싸우면서 결국은 자기 지역구 목 챙기고 뭐 이래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감세안에 대해서는 공격 포인트가 엉망진창이 돼버렸더라고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발언이 거의 코미디입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소득 분배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중점을 뒀다고 하지만 중산층만 허리가 휠 지경이다. 노골적인 계층 간 편 가르기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네. 그리고 중산층 세금 폭탄이 사회적 갈등과 균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과세는 공평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고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김성태 씨도 지가 말하면서 뭔 말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제는 서민 감세, 부자 증세예요. 중산층은 안 들어가 있다고요. 중산층은 대상이 아니에요, 개정안에. 그런데 갑자기 할 말이 없으니까 중산층만 허리가 휠 지경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김성태가 저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김성태 씨 본심은 이거겠죠. 왜 부자 증세하냐? 부자들 허리가 휠 지경이다. 왜 감세를 서민들에게만 하냐? 부자들에게도 세금 깎아줘야지. 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정치인이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 말은 해야 되겠는데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해당도 안 되는 중산층 허리가 휠 지경이다 이런 멍멍이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뭐 한마디로 대꾸해주면 금방 박살나는 논리죠. 중산층 증세 안 해요 이 멍청아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겁니다. 개정안 좀 읽어보고 떠드세요 이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서민층 감세에 대해서 역시 한마디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감세하자가 자기들의 오랜 철학이었으니까요. 스텝이 꼬여버린 겁니다. 네. 바른미래당 반응은 더 재밌습니다. 연합뉴스 제목을 보니까 바른미래 세법 개정안 세입 확대 방안이 없어 보완해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거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서민 감세하겠다고 정부가 나왔는데 여기에는 시비를 못 걸잖아요. 감세니까요. 네. 그런데 야당이니까 시비는 걸어야겠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세수가 부족하다.
세금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걸 보충할 방법을 고민을 해라. 지금 이러고 있는 말일 겁니다. 이 말은 바른미래당이 자기 입으로 세금을 더 걷어라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유, 이건 뭐 땡큐 베리 머치인 거죠.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쪽에서 해주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얘들이 왜 이렇게 스텝이 꼬이냐면 본심은 서민 감세하지 마. 부자들 감세해줘. 요건데 감세를 반대할 수 없는데 정부가 서민 감세를 들고 나와버리니까 스텝이 꼬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엉망진창이 돼버렸죠. 저도 전혀 예상을 못했지만 서민 감세라는 아이디어가 상당히 신박하다고 생각이 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주 예상도 하지 못했던 정치적 한수를 지금 정부가 국회에 던져놓은 거죠. 그러면 이 신박한 방안이 옳으냐? 요거는 좀 섣부르게 이야기하긴 그런데 네. 올해 국회를 통과하기로는 아주 신박한 한 수 같아요. 정치적으로도 매우 뛰어나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게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사실 세금을 어떻게 걷느냐 이 논쟁은 진보 진영에서도 굉장히 오래된 논쟁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진보적 경제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방법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의견이 나뉘어요. 하나는 보편적인 증세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GDP에 비해서 조세 부담률이 OECD 평균보다 10%나 낮으니까 세금 더 걷어야 된다. 그러니까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증세는 피할 수 없는 길이고 이때 말하는 증세라는 건 부자들만 세금 더 걷는 게 아니고 중산층이나 서민들도 세금을 더 내야 된다. 대신 중산층이나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더 크게 만들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중부담 고복지 이런 철학입니다. 네. 반면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증세를 하는데 시기적으로 아직은 중산층이나 서민 세금은 건드릴 필요가 없다. 고소득층이나 재벌들 요쪽 세금부터 집중적으로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두 의견의 충돌은 지금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아주 오래된 고전적인 진보 진영의 논쟁입니다. 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진보 진영에서도 이번 세법 개정안 보고 많이 놀랐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중산층 세금을 늘릴 적기냐 아니냐 이걸 논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부가 서민 감세를 들고 나왔으니까요. 충격적이죠. 실제로 그래서 진보 진영 반응을 보면 특히 보편 증세를 지지하시는 분들이요. 더 강한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중산층이나 서민들도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 이번 개정안에 동의하시기가 많이 어려울 거예요. 반대로 사실 이번 개정안은 보수야당의 반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논리가 더럽게 허접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래서 그만큼 보수야당만을 대상으로 한 제안으로 보면 이번에 내놓은 수는 상당히 기술자가 던진 한 수 같은 느낌이 듭니다. 누가 이 발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정부나 뭐 어떤 사람이 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이걸 정부의 안으로 국회에 던질 생각을 했다면 이분은 일단 정치적으로 진짜 감각이 뛰어나신 거예요. 네. 국회에서 사사건건 정부나 청와대의 방안에 대해서 반대하던 야당의 허를 완전히 찔러버렸으니까요.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근본 철학은 훼손하지 않았으니까요.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완전히 다 스텝이 꼬여버렸으니까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 신박한 아이디어가 올해 조금 더 가면 만약에 더 가면 내년까지 정도는 몰라도요. 1, 2년 정도는 해볼 만한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국가적 트렌드가 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복지국가다라는 데 동의한다면 서민 감세는 복지국가의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서민 감세의 한계가 금방 옵니다. 왜냐하면 서민들은 애초에 아무리 감세를 해줘도 소득이 크게 늘어날 정도로 세금을 많이 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줄일 수 없는 시점이 와요, 세금을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을 보면 북유럽 국가들, 복지 강국들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죠. 이번 방안에도 근로장려세제 강화 같은 다양한 저소득층 지원 정책이 함께 발표됐던데 이것도 사실은 한두 해는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어도 지속성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복지는 보편성을 띠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소득층 지원도 필요한데 전반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가 늘어나는 게 사실은 바람직해요. 이래야 조세 저항이 줄어듭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세금의 핵심은 허리인데 중산층인데 나는 세금 열심히 내는데 세금이 전부 빈곤층 도와주는 데 사용된다.
이러면 사실 세금 내기 싫어지거든요. 그런데 중산층들이 세금 열심히 유리지갑으로 냈는데 아동수당도 나오고 무상급식도 나오고 무상교복도 되고 와 나한테도 세금 열심히 냈더니 혜택 돌아온다. 이런 의식들이 생겨야 중산층이 특히 세금을 쉽게 내게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중부담 고복지 전반적으로는 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조세 부담률이 우리나라가 워낙 낮으니까 조금 더 세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기는 가야 될 겁니다. 지금이 꼭 아니더라도요. 정리하자면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올해 한 해 사용하기에는 아주 신박한 아이디어 같아요. 굉장히 신선합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아무리 서민들의 감세라도 올해 길어도 내년 정도까지지 추세적으로 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한국 사회가 언젠가는 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에 거부감을 줄이고요. 좀 더 많은 복지를 취하는 이런 논의를 좀 건강하게 할 시점이 더 빨리 오는 게 사실은 가장 바람직하죠. 이 정도로 오늘 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대충 마치겠습니다. 이연배 기자께서는 보편적인 복지가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당장 이 보편적인 복지를 대폭 강화하자라는 주장은 제 꿈은 그런데요. 현실적으로는 조금 벽에 부딪힐 수는 있을 거예요. 속도 조절은 필요하지만 네.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북유럽 국가들처럼 물론 빈곤층에 대한 소득 지원이나 이런 것도 강화돼야 하겠지만 온 국민들이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정책이 일반적으로 펼쳐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특히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빈곤층에게 선별적으로 복지를 하는 게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가 있습니다. 빈곤층을 어떻게 선별을 해낼까요? 예,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선별해내기가 되게 쉽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봉이 5억 원 이상이다. 이 부자로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집 한 채가 20억 1억짜리 갖고 있다. 이러면 부자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부자 선별은 쉬운데 빈곤층은 선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연봉이 1,200만 원 이하면 가난한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 근데 아버지가 이재용이면은요.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네. 뭐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연봉이 5억 원일 수 있잖아요. 금융소득이 막 30억씩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선별해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 부자는 선별해내기 쉬운 점이 있고 그리고 낙인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복지를 주기 위해서는 네가 가난함을 입증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내가 가서 내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데 그래야 복지를 받는데 근데 이게 정말 사람을 힘들게 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이제 시급한 빈곤층에 대한 복지 정책들이 많이 활성화돼야 되겠지만 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보편적인 복지가 대세화가 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쪽입니다. 네. 지금 이연배 기자께서 말씀하신 이번 그 2018 세법 개정안에 대한 사설들을 좀 살펴보니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 가릴 것 없이 비판적인 기사들을 좀 많이 쏟아내기는 했네요. 이게 한겨레 같은 경우에도 공평과세와 조세정이 기대에 못 미쳤다 이런 사설이 있고 뭐 다른 신문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네요. 세수는 주고 복지는 늘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비판들에 대해서는 진보 진영에서 내놓는 비판은 조금 귀담아 듣고 논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감세가 맞느냐 틀리느냐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토론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매우 뛰어난 한 수처럼 보이지만 철학적으로는 옳으냐, 중장기적으로 옳으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보 진영의 논의는 받아들이고 충분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수 진영에서 비판하는 건 뭐 스텝이 꼬여서 헛소리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 소리는 거의 안 들어도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연배 기자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내일도 또 좋은 이야기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